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우영 안보실장이 오늘 러시아에서 귀국하면서 특사단 활동이 마무리된 가운데 청와대는 곧바로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장관이 전격 교체되면서 한미 관계는 물론 북미 간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홍현익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틸러슨 국무장관 경질 소식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경질 배경도 궁금하고 사실, 그리고 이게 한미 관계 또 조만간 있을 5월 달이죠.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세 가지 질문을 너무 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홍 의원께서 먼저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CIA 국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서 우리 서훈 국정원장님하고 이제 라인이 형성이 돼서 어떻게 보면 국무부 라인보다 CIA 라인이 더 외교에서 성과를 낸 셈이 돼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제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격적으로 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하려고 하니까 틸러슨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본래 틸러슨이 대화론자고 트럼프가 강경론자인데 그렇죠. 이번에 상황이 거꾸로 뒤바뀌어서 또 대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북미 정상회담을 가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틸러슨이 협상했다간 자칫 북한한테 너무 양보를 많이 할 것 같다. 예. 따라서 협상론자보다는 강경파를 내세워서 뭔가 실적을 거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폼페이오 국장한테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해라 이렇게 했더니 폼페이오 국장이 CIA 국장으로서는 정상회담 준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국무장관을 하시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틸러슨을 쫓아냈다는 건데요. 예. 이거 말고도 아프가니스탄 문제, 그렇죠. 또 기후변화 문제, 러시아 스캔들 문제, 도처에 다 이견이 대립해가지고요. 또 이란 핵 합의에 대한 틸러슨은 계속 유효하게 놔두자. 트럼프는 이건 안 된다. 이런 가지고 사사건건 싸우니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틸러슨 국무장이 좀 잘못 걸린 거죠. 여러 번 위기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반대한 건 좀 바보 같았어요. 자기가 원래 협상론자인데 예. 그럼 잘 됐습니다 하시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또 반대했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시면 신 교수님? 다 비슷한 예, 이야기가 북미- 워싱턴에서도 이야기가 유사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틸러슨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것도 한 해임 이유가 됐었을 거고요. 그 이전에 말씀해주신 러시아 문제, 또 그리고 이란 문제, 기후변화 문제, 사사건건 다른 그런 게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리더십에 있어서 좀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예.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워싱턴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틸러슨은 곧 나간다. 시기가 문제다.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오히려 2월 해임설이 있었는데 한 달을 더 이렇게 연장해서 근무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홍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폼페이오 이제 신임 국무장관이죠. 서로 케미스트리가 맞는 방법이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무언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는 그런 접근법, 그 부분을 충분히 뒷받침해줄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만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다면 큰 진전을 볼 수가 있다. 반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후과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3월, 4월, 5월 이 석 달이 매우 중요한 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새로 이제 폼페이오 CIA 국장이 국무장관이 됐기 때문에 어떤 서훈 국정원장하고 일단 친분이 두텁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외교 라인이랄지 아직은 좀 낯설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협상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 이제 오늘 강경화 장관이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틸러슨 내정자죠. 이제 국무장관 내정자를 만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을 만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 평창에 왔을 때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래서 제가 친분 관계가 있나 보죠. 근데 이게 비공식 라인일지만 이방카도 백악관에 자리가 있죠. 고문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무장관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죠. 이방카의 귀를 우리가 좌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펌페이어가 됐다고 해서 강경파가 됐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별 큰 지장은 없다. 이게 협상 초기여서 대화를 모색하기 들어가는 그런 시기라면 협상파가 좀 좋지만 결국은 여기서 빅딜을 염두에 두고 크게 타결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원칙 입각에서 강경한 입장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무력 행사도 불사한다는 이런 분이 오히려 협상을 할 때 김정은도 그간에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기만적으로 하지 않고 예. 오히려 더 정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미 협상에 큰 잘못된 건 없다라고 보고요. 단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 말씀 많이 들으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협상의 적합자는 아니잖아요. 이게 전문가도 아니고 북핵 문제를 트럼프가 생각하는 비핵화가 정확히 뭔지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빅딜로 타결되는 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둘 사이에 그냥 마음만 맞으면 무슨 거라도 타협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예. 그게 아니라 워낙 정상회담은 이렇게 실무회담부터 하나하나 과장에서 부장에서 국장에서 그렇죠. 차관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데 예. 이게 뭐 정상회담에서 합의돼 가지고서는 그냥 밑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버리다가 자칫하면 우리가 굉장히 소외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 성과가 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디딤돌이 없이 했다가 또 왕창 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5월 전까지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인 그 합의가 진전이 안 되면 정상회담을 한두 달 늦추더라도 이번에 잘 준비해서 해야지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의 성미에 맞춰가지고 그냥 5월 달에 내가 최고의 협상가야 그러니까 내가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상하다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청문 인준이 한 4월 9일 이후에나 지정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좀 걸리겠죠. 뭐 그 안에는 뭐 준비 작업도 하고 청문회 이제 준비도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급한 게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북미 간에 준비를 할 거고 실무 접촉도 할 건데 그 와중에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그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국무부 라인이 많이 지금 공백 상황이 생겼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하고 이게 시스템 속으로 서로 연결하는데 좀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도 뭐 우리 국가안보실과 NSC 차원의 그 소통 채널이 있고 우리 그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과 국무부 한국과 이쪽의 채널이 사실 잘 가동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가 소통되기 때문에 그러한 협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홍현익 박사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시기에 얽매이다가 내용물, 컨텐츠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말 미국과 북한 간에 같은 방향의 그 비핵화, 진정한 비핵화를 지향하게 하고 거기에서 진전이 있어서 정상회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5월이 아니더라도 6월, 7월이더라도 그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정부의 역할은 그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성과라고 내세우는 타협이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걸 미측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는 반드시 요구해야 되는데 한미동맹을 가지고 타협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ICBM만 너희들 받고 뭐 다른 그 한국이나 일본을 겨냥하고 있는 스쿼드나 노동을 타협하지 마라. 이 점은 우리가 미측에 분명히 전달해서 미국이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러한 비핵화를 함에 있어서 어정쩡한 타협을 하지 않도록 만들고요. 역으로 이제 북한과는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비핵화 문제라든가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잘 설득해서 우리의 정상회담이 미북 간 정상회담에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 되도록 잘 설계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폼페이오 국장이 국무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새로운 CIA 국장의 여성이 지명이 됐습니다. 지나 헤스펠인데요. 굉장히 정보통이고 오랫동안 해외 생활하고 뭐 사실은 뭐 CIA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여성으로 좀 알려져 있던데 그 유명하다는 이야기가 무슨 고문 관련해서 스캔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 상원 인준이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저기 정보 당국자들과 교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정의용 실장하고 서훈 원장님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브리핑할 때 그 자리에도 이 헤스펠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도 폼페이오가 어디 출장 중이어가지고 헤스펠이 있었는데 그 뭐 유명한데 이게 영어로 페이머스가 있고 노토리어스가 있는데 노토리어스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물고문을 용인해가지고
사실 미국으로서는 그 전까지는 별로 안 그랬는데 9.11 테러 나고 나서 테러범들을 잡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웬만해가지고 자백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문을 해서라도 이건 테러기 때문에 고문도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엄청나게 논란이 됐는데 예, 예. 거기에 이제 고문을 해야 된다는 쪽에 서가지고 실제로 이제 지시도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렇게 그 온화하게 이렇게 생기셨지만 지금 뭐 미국 상원의원 중에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렇게 인권 탄압하는 사람을 그 CIA 국장으로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하고는 별 큰 문제 없고요. 제가 아까 이제 그 우리 그 서훈 원장님하고 폼페이오 이제 국무장관 내정자하고 이게 라인이 끈끈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임무센터라고 코리아 미션 센터라는 게 생겼는데 거기에 앤드류 김이 이제 센터장인데 한국계 미국인인데 우리 정의용 실장님의 오천 조카랍니다. 그래서 정의용 실장님도 이 그 폼페이오하고 라인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CIA 국장 누가 되더라도 우리 정부하고의 관계에는 뭐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백악관이요. 미국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규모, 경호 문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는데 마침 리용호 외무상이 지금 이제 베이징을 들려서 스웨덴으로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스웨덴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북한 대사관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북미 접촉 많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제 물밑 작업을 하는 겁니까? 아직 이용호 외무상이 스웨덴 가는 게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작업이 들어간다면은 장관 레겔보다는 그 아래 최선희 부상이라든가 최강일 부국장 그쯤에서 먼저 초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이번에 것이고. 최강일이 따라간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뉴욕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전공이고 미국도 그거를 선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 채널이 없었을 경우에는 제3국을 경유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한다면서도 제3국을 이용한 채널을 활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북한이 자기들이 보통 국가를 지향하면서 막혔던 외교 채널을 복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스웨덴과 스위스가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문을 하는 가능성이 높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부차적인 차원에서 그쪽에 있는 스웨덴도 하나의 미국 간의 그 의사소통 채널이었거든요. 그런 채널에서 간접적으로 메시지는 정할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이게 지금 정상회담 준비라면은 뉴욕 채널을 통해서 한성일 부대사와 국무부의 파트너가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홍 의원님께 드릴게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그 사실 특사 외교죠. 러시아 방문까지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글쎄요.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서훈 원장은 일본. 근데 중국과 일본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의 어떤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 찬사도 아끼지 않았고요. 환대도 했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 당연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정은은 신속하게 고립해서 탈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4월 말 5월로 이제 거의 이제 내정이 돼 있지만 과거의 사례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 2002년에 고이즈미가 난데없이 9월 달에 평양을 갔습니다. 그때도 6월 달에 제2차 서해 교전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 그러니까 마치 저도 그때 조금 잘못 생각했던 거지. 이게 미국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니까 북미 관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나 보다. 백남순 외무상이 당시에 그 콜린 포월 국무장관을 ARF에서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잘 되나 보다. 드디어 남북 관계는 당시에 워낙 좋았잖아요. 2002년이니까 좋았는데 북미 관계도 좋아지나 보다 하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고이즈미가 평양을 달려가지고 북일 정상회담을 했고 그거를 뒷받침한 게 아베입니다. 거기서 스타가 된 게 아베였기 때문에 저는 일찌감치 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됐으니까 북일 정상회담도 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지금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아베가 평양을 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경우에 아베는 자기 생각하는 건 자기 국내 정치하고 위안부 뭐 이런 문제만 생각하니까 판을 이렇게 휘저놓을 수가 있어요. 납북자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혹시 그 두 사이에 그 해삼 사이에 가가지고 혹시 찬물을 끼얹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 이제 일본의 속내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의도는 항상 순수하게만 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경우, 중국은 지금 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면 북중 정상회담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시진핑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이게 막 풀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리고 있으니까 북중 정상회담도 머지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거 이걸 긴밀하게 우리랑 협력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도 이제 나름 고민인데 그러나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줄어든 거 아니에요. 중국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 김정은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 시진핑이 이제 황제는 됐지만 또 김정은을 어떻게 불러야 되나,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우리에게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두루 만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요 오늘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구성을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이제 준비 단장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명이 이제 꾸려졌어요. 사실 8명 정도로. 북한도 아마 이제 그런 실무 준비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격화되는 건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한 번 또는 2번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들을 좀 주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준비위원은 각 분야별로 이렇게 설정돼 있고 그 실무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제가 있고 홍보가 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의전이라든가 그런 준비를 하는 운영팀이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교류가 첫 번째 의제가 될 거고요. 남북 교류. 그다음에 북한 측에서는 경제협력 쪽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무조정실장도 그 위원으로 들어간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측에서는 비핵화 문제를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우리 외교부의 강경화 장관이 위원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나아가 될 것이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 그래서 송영무 장관이 들어간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도 카운터 파트들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실무 접촉은 아무래도 천혜성 의제단 그 의제단 단장이죠. 그 실무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아마 실무 접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측과 우리는 이러이러한 의제를 원한다고 이렇게 서로 의견 교류를 하면서 구체적인 의제가 이렇게 정해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핵화 문제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 북한의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다시 이제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합의를 할 것인가 큰 틀에서 사실 사전 조율을 다 해놓고 만나는 것이 정상회담입니다. 그리고 뭐 한두 가지 정말 사전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은 정말로 정상 간에 그 한두 개를 분지른다고 하잖아요. 만나서 분지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준비 기간 5주면 사실 짧습니다. 따라서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북한과의 접촉, 특히 의제 선정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쪽이 빨리 갈 수는 없잖아요. 저쪽도 준비를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의제와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청와대 관계자가 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도 괜찮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큰 걸 하고요. 좀 작은 거, 협의 가는 거는 나중에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뭐 비유하기를 알렉산더 대왕의 고르디오스의 매듭 그래가지고 전차에 얼키스키 이게 뭐라 그래 꼬인 매듭인가요? 뭐라 그러죠? 아주 굵은 줄이 그냥 막 얼기석지 얽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푸나 그랬더니 그 간단하지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칼 뽑아가지고 그냥 끊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남북 간의 핵 문제가 너무나 지금 악화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단계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 중간에서 반드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큰 그림으로 그냥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묶어서 타결을 하고 그래서 이 큰 주제를 해결함으로써 북한이 나머지 주제들은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자 하는 그런 빅딜이죠. 일종의 빅딜 구상인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잘 성공하면 좋지만 이게 자칫하다가 큰 판이 깨지면 요번에 큰 판이 깨지면 자칫하면 안 보이기로 직행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북 교류 협력의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대북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은 확실하게 닦아놓고 그러면서 핵 문제에 대해서 로드맵과 함께 궁극적으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간다. 요렇게 합의를 해야지 큰 것만 합의해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두 분 생각이 조금 비슷하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